야근을 하고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제 뺨을 3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밥 차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기어들어와.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데리고 제 집에서 나가세요. 만약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뺨을 3번 때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집에서 계속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모든 게 나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하지만 한 번의 손찌검으로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도 있는 법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33살이고 서울의 한 가구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화려함과는 거리감입니다. 하루 종일 실적에 쫓기고 고객을 만나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입에 경련이 날 때까지 웃어야 하죠. 퇴근하면 피곤해 지쳐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지금 사는 이 작은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가 오랫동안 할부금을 부어 마련한 집입니다. 벽돌 하나, 커튼 하나까지 모두 제 손으로 직접 골랐죠. 처음 이사 왔을 땐 이곳이 제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숨 막히는 압력솥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어 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은 꺼져 있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뿐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저녁도 못 먹어 배는 꼬르륵거렸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거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짝! 왼쪽 뺨이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소리에 제가 헛것을 들었나 싶었죠. 몸이 굳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짝! 짝! 2번째, 3번째 따귀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처음보다 더 강하고 정확하게 제 얼굴을 향했죠. 왼쪽 뺨 전체가 뜨거워지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 걸음 물러섰고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 앞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리고 낡은 몸빼 바지를 입은 채 2 손을 허리에 얹고 가슴을 들썩이며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되바라진 것, 이제야 낯짝을 들이밀어 밥 차릴 생각은 안 해? 시어머니랑 남편 굶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뺨에 화끈거리는 통증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야근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돌아왔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뺨부터 3대나 맞다니. 결혼 4년 동안 이런 취급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목구멍에 걸린 울분을 삼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야근하고 이제 막 들어왔어요. 저도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고요. 문 열자마자 다짜고짜 뺨부터 때리고 이렇게 욕하시는 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해. 내 낯가죽을 벗겨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최 여사님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손을 치켜들며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밥도 안 차리고 우리가 너 같은 걸 들여서 8대째 온수가 사납다. 애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였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건강하며 스트레스 때문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모든 게 제 탓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뺨을 때리려는 순간 저는 손을 뻗어 그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깡마른 손목이었지만 분노의 힘 때문인지 뿌리치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2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른이니까 존중해 드렸지만 절 때릴 권리는 없으세요. 제게 손을 뿌리쳐진 최 여사님은 더욱 길길이 날뛰며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내 시어머니야. 시집 왔으면 시어머니 시중 드는 게 당연하지. 밥하고 청소하는 게 내 일이야. 널 때리는 건 널 가르치려는 건데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은 퇴근길, 서류 뭉치를 안고 돌아와 밥을 지으며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던 밤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시어머니 병원 가시고 장 보시는 걸 기다려야 해서 거절했던 주말들, 연말 보너스를 남편에게 줬지만 결국 시어머니 손에 다 들어갔던 일들, 그 모든 인내와 체념, 늙으신 분이니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시어머니의 오금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울분을 터뜨리는 발길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응할 새도 없이 억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쳐. 시어머니는 허리를 붙잡고 저를 가리키며 충격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도 누가 때리면 맞고만 있고 욕하면 듣고만 있을 만큼 순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가 3대 때리셨으니 제가 한 번 넘어뜨린 걸로 퉁치죠.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세요. 이 아파트는 제 혼전 재산이에요. 제 명의로 된 집이라고요. 이제부터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면 어머니 아들 데리고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전 빚까지 떠안을 생각 없으니까요. 최 여사님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늘 말없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마 평생 그럴 줄 아셨겠죠.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갑자기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요. 이 집안 복 다 나갔네. 내가 이 꼴 보려고 살았나.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의 악쓰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안타까움보다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러 침실로 돌아서는데 남편에게 이 상황을 명확히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노를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침착하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는데 문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기 전에 바닥에 쓰러져 엉덩이를 붙잡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달려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넘어졌어요? 많이 아파요? 최 여사님은 즉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내 마누라가 미쳤나 보다. 밥도 안 하고 나한테 말대꾸하더니 날 걷어차서 넘어뜨렸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진우 씨는 고개를 들어 불타는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엄마를 때려? 저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아직도 화끈거리는 뺨을 반쯤 가린 채 서 있었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요. 내 얼굴이 왜 이래요? 내가 집에 오자마자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내 뺨을 3대나 때렸어요. 애도 못 낳는 년, 되바라진 년이라고 욕까지 했고요. 전 그냥 저항한 거예요. 진우 씨는 제 얼굴을 힐끗 봤지만 시선은
아주 잠깐 머물렀을 뿐 다시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여전히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가 화나서 뭐라고 하시면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어떻게 엄마를 걷어찰 수가 있어. 당신 나랑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제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난 아침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밥 한 술 못 떴어요. 집에 오자마자 뺨 맞고 하녀 취급당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엄마 편만 드네요. 내가 저항하니까 날 무시한다고 하고요. 진우 씨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불편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는 날 낳고 평생 고생하며 키우셨어. 엄마가 당신을 때린 것도 당신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미워서 그랬겠어.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엄마를 걷어찬 건 용납 못해. 가슴에 누가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던 수많은 날들. 몰래 제 서랍을 뒤져 물건을 챙겨 시골로 가져가셨지만 모른 척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눈에는 내가 틀렸고 어머니는 항상 옳다는 거네요. 최 여사님은 이때다 싶어 아들의 팔에 매달려 흐느꼈습니다. 거봐라. 내가 말했지. 이 애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해. 이 집이 자기 거라고 너랑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고까지 했다니까. 진우 씨는 웃 돌아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아파트는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내 명의였고요. 누구를 내쫓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에 살려면 날 존중해야 해요. 누구도 날 때릴 권리는 없어요.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똑똑히 들어. 엄마한테 계속 버릇없이 굴고 또다시 손댔다가는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그 말은 작지만 선명한 적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몇 년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그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는 오늘 밤 바닥에 쓰러진 늙은 어머니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모자를 보며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혀를 베는 듯한 고통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당신이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 거라면 우리 이혼해요. 나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거실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진우 씨도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이혼해요. 저는 무서울 정도로 담담하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돈 버는 기계이자 화풀이용 샌드백으로 사는 건 이제 못 참겠어요. 진우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서연 씨, 당신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갈 수 있어? 잘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 진우 씨가 벽을 치는 소리, 욕설과 협박이 뒤섞여 끔찍한 소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스탠드를 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왼쪽 뺨에 3개의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통증은 가셨지만 보기 흉했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려 짰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도 이제 다른 길로 접어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앞이 캄캄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기침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는 방금 제가 뱉은 이혼해요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울분에 차내 뱉은 그 한마디가 눈물과 빛으로 가득한 긴 여정의 시작이 되어 저를 잘못된 결혼이라는 어둠 속에서 꺼내줄 줄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던 모습과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알람이 시끄럽게 울릴 때까지 누워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눈은 퉁퉁 부었으며 왼쪽 뺨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얼음찜질도 하고 연고도 발랐지만 소용없었죠. 방 밖으로 나가니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바닥에 누워있지 않고 소파에 앉아 쿠션을 껴안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전혀 집중하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진우 씨는 부엌에서 등을 돌린 채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흥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진우 씨는 제 소리를 듣고 힐끗 쳐다보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으면 씻고 아침 먹고 출근해. 저는 대답 없이 곧장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쪽 뺨에는 여전히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피부는 살짝 멍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컨실러로 그 자국을 겹겹이 덮었습니다. 덮으면서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상처가 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제 앞에는 퉁퉁 불어터진 라면에 파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젓가락을 드는 것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불효막심한 것. 시어머니를 걷어찬 주제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진우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엄마, 나 피곤해. 오늘 하루만 좀 조용히 해줘. 최 여사님은 즉시 아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너만 피곤해. 나는 안 피곤해. 어젯밤에 제가 날차서 허리가 부러질 뻔했는데 이제 와서 제 편을 들어.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니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어봤자 체할 것 같았죠. 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출근하려면 뭐라도 좀 먹고 가. 왜 그렇게 자존심만 세워?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더 이상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이나 어머니랑 드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 복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아래층 도로에서는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인데도 저는 마치 독가스로 가득 찬 집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머리를 창문에 기댔습니다. 아침에 도시는 분주했고 사람들은 사거리와 식당을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돌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진우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4살, 풋내기 신입사원이었고 그는 협력업체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순하게 웃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죠. 처음 현장에서 돌아오던 날 제가 하루 종일 상사에게 시달리는 걸 봤다며 힘들 텐데 이거라도 마셔요라며 밀크티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웃으며 많이 먹어라. 우리 집 며느리 되면 딸처럼 예뻐해 줄게라며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셨죠. 결혼식 날
양가 어른들이 덕담을 할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진우 하나뿐이다. 우리 아들 좀 잘 참고 나도 좀 참고 살아주면 가정이 평안할 거야. 참고 살아달라는 그 말을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어른들의 흔한 당부라고 생각했죠. 그 말이 훗날 제 목에 걸린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초 몇 년은 저희 부부만 따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 계셨고 가끔 며칠씩 올라오셨습니다. 그때는 참 다정하셨습니다. 올라오시면 저를 도와 밥도 하고 청소도 해주시고 가끔은 직접 키운 고구마나 채소를 쥐어주시며 회사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고도 하셨죠. 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주 가깝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시골에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 진우 씨는 외로우실 거라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텅 빈 집에서 홀로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늙으신 분이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사 온 날부터 이 아파트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 점점 시어머니의 집이 되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월급 입금 문자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열어보고는 굳어버렸습니다. 월급 액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 비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최근에 프로젝트 보너스가 추가되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 리가 없었죠. 저는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미숙님에게 500만 원 이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미숙, 시어머니의 성함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녁에는 말다툼만 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누구에게도 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걸까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시골 친구분과 통화하신다며 제 휴대폰을 빌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비켜드렸죠. 그때 제 휴대폰 화면에는 은행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거 로그 아웃 할게요. 잘못 누르면 큰일 나요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런 걱정을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때로는 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후 내내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저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젯밤 제가 침실에서 남편과 다투고 있을 때 제 휴대폰에서 정확한 비밀번호로 이체가 이루어졌으며 비정상적인 정황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번의 뺨, 1번의 발길질, 그리고 수많은 욕설, 그 뒤에는 소리 없이 사라진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김치찜, 된장찌개, 나물무침 냄새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트로트 방송을 보고 계셨습니다. 진우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곧장 다가가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죠.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어제 제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500만 원 이체한 사람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표정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오랜 영업 경험으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데는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불안감을 똑똑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500만 원은 무슨 500만 원. 난 못 알아듣겠다. 내가 내 휴대폰 쓸 줄이나 아는 줄 아니. 저는 거래 내역을 열어 그분 눈앞에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어제 오후에 어머니 계좌로 바로 입금됐어요. 수취인 이름 최미숙. 설명 좀 해주시죠. 시어머니는 화면의 글씨를 힐끗 보더니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이 잘못 기록했겠지. 한 집안 식구끼리 돈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니? 내가 진우를 수십 년 키웠는데 이제 며느리라는 게 나랑 돈 한 푼, 두 푼 따지겠다는 거야? 한 집안 식구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리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한 집안 식구끼리인데 왜 몰래 제 휴대폰으로 직접 이체하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매달 식비, 공과금, 장 보는 돈 다 드렸잖아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지난번에 아가씨 차 살 돈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도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2천만 원 빌려드렸잖아요. 그때도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월급까지 몰래 가져가시고는 한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시네요. 최 여사님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째? 네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내 돈도 이 집 돈이야. 내가 500만 원 가져간 거지 5천만 원 가져갔냐?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어디서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고 듣기 거북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식거리를 사들고 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왜 이래? 집에 오자마자 싸우는 소리야. 최 여사님은 구세주를 만난 듯 즉시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내 마누라가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있어. 내가 자기 돈을 몰래 가져갔다잖아. 날 도둑 취급하고 있다고. 진우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무슨 말이야? 저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어제 거래 내역이야. 내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500만 원이 넘어갔어. 난 안 했어. 그럼 누가 했는데? 진우 씨는 쓱 훑어보더니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좀 쓰셨나 보지. 그게 뭐 큰일이야? 엄마가 떼먹을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돈이 도는 건데 뭐 어때? 뭘 그렇게 야단법석이야.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이건 내 월급이야. 내가 한 달 내내 야근하면서 번 돈이라고. 어머니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휴대폰으로 직접 이체하고는 잡아떼고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진우 씨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당신 너무 이론적으로만 따진다. 엄마가 먼저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시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전기세, 수도세, 밥값도 다 나랑 엄마 돈에서 나가는 거야. 당신 혼자 돈 버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 순간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조차도 제 땀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불공평해요. 이 아파트 할부금 내가 내고 있고 생활비도 매달 당신한테 보태주고 있어요. 어머니 오신 뒤로는 더 드렸고요. 잊었어요. 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남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걸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최 여사님이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집안 돈 쓴 거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도둑질했다고 말해? 듣다 보니 피가 거꾸로 솟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고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둑질이란 단어가 싫으시면 다른 단어를 쓰셔도 돼요.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제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셨고
지금 여기 서서 되레 저를 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여쭤봤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잖아요. 진우 씨는 얼굴이 붉어져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 씨, 말 조심해.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 조용히 말씀드리면 되지. 어디다 대고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 자꾸 법 타령하다가 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꼴 보고 싶어.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죠. 아, 맞아요. 이 집에서는 나만 참고 나만 견뎌야죠. 어머니가 날 때리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고, 어머니가 내 돈을 몰래 가져가면 한 집안 식구끼리 그런 거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 되바라지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거네요. 최 여사님은 비꼬았습니다. 너 정말 복 없는 년이구나. 며느리라는 게 맨날 돈, 돈, 돈. 이 집에 있기 싫으면 당장 나가. 이 아파트도 결국 내 아들 집이 될 텐데. 내가 이혼하면 널 빈손으로 길바닥에 내쫓을 줄 알아.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움찔했지만 저는 곧바로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시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산 제 고유 재산이에요. 이혼하면 전 제 발로 이 집을 나갈 수는 있어도 누구한테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진우 씨는 분노에 차 으르렁거렸습니다. 자꾸 이혼하는데 이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아. 서연 씨,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모되던 돌멩이가 더 이상 닳지 않게 된 것처럼요.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혼해야 한다면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 말만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날 밤 침실 문을 닫고 저는 휴대폰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혼전 재산, 정신적 폭력, 재산 침해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방인 취급한다면 저도 이제 제 편에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대신해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이혼, 재산, 정신적 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안에 서서히 형성되는 결심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밤새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 진우 씨의 무거운 한숨 소리, 한때는 가장 돌아오고 싶었던 이 집이 이제는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굴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뺨의 자국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낯설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고 입술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전에는 없던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진우 씨는 이미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다는 듯 태연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힐끗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하면 나한테 생활비 붙여라. 요즘 채소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겠지만 오늘 아침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진우 씨한테 충분히 드렸어요. 더 필요하시면 그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전 더 못 드려요. 최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잘났네. 이제 나랑 돈 한 푼까지 계산하겠다는 거지?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독서를 퍼부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서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저는 집안일을 핑계로 반차를 냈습니다. 부장님은 제 뺨에 옅은 멍자국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웃음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어젯밤 저장해둔 번호의 변호사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 정신적 폭력부터 무단으로 돈을 이체당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가끔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구매하신 서연 씨 명의의 아파트는 고유 재산입니다. 이혼 시 남편분은 이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휴대폰을 사용해 돈을 이체한 건 증거가 있다면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을 끝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명확한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싶으신 건지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끝내고 싶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녀는 공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 증명서, 집문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매우 강한 심리적 충격을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제 손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피곤함과 해방감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진우 씨는 저보다 먼저 와서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엄마가 시골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어제 일 다 얘기했어. 외삼촌이 당신 아주 버릇없다고 내가 마누라 교육 좀 다시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날 어떻게 교육할 건데요? 진우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자존심 세울 거야. 어제 내가 좀 흥분하긴 했지만 엄마도 진짜 아프셨다고. 당신이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드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잖아. 저는 심호흡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진우 씨, 난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맞고 욕먹고 몰래 돈 뺏기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저 방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제 말에 두 모자는 동시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변호사는 왜 만나? 날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냐?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고소하지 않아요. 그냥 이혼 준비하는 거예요. 진우 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저는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네, 이혼할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이자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최 여사님이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몇 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배신을 해? 정말 은혜도 모르는 년이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절 며느리로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하녀나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이 집에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바람 막아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되물어.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전 진우 씨의 합법적인 아내로서 이 집에 들어온 거지 하녀가 아니에요. 저도 돈 벌어서 생활비 충분히 냈고 빌부터 산 적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선을 긋는 건 배은망덕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진우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 꺼내지 마. 당신이 떠나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겠어?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큰 충격 받으시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당신은 내가 어머니와 당신에게서 받은 충격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난 당신에게 어머니를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진우 씨. 나를 진정한 아내로서 존중하든가 아니면 내가 떠나는 걸 받아들이든가. 거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진우 씨는 오랫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줄게요. 하지만 무한정은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약간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 며칠간 친언니인 서진 언니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문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벽에 기댄 채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서로 좀 진정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 정리되면 전화 줘요. 진우 씨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지도 배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에 내려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웠습니다. 발걸음도 덩달아 가벼워질 정도로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내라는 두 글자가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걷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언니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 익숙한 친정집의 이불 냄새는 따뜻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오랜만에 낡은 침대에 누워 삐걱거리는 선풍기 소리와 골목의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집에 돌아가면 또 어떤 잔소리와 구박을 받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언니는 옆에 누워 많은 것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푹 쉬어. 무슨 일 있으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줘. 그때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끊어지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그저 가끔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얹은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가는 길이 힘들 거야. 준비됐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체념이 아닌 정말로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진우 씨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로 부재 중 전화가 한 통 와 있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다시 그 낡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변호사가 일러준 서류들,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등기부 등본, 계좌 거래 내역서, 아파트 등기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손에 들 때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끔 슬픔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요. 나흘째 되는 날 진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답장했습니다. 그래요, 와요. 초저녁, 진우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잠을 못 자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는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엄마는 계속 우시고 당신이 집을 나갔다고 친척들 볼 낯이 없다고 하셔.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지 어머니 망신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엄마가 좀 심했던 거 알아.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잖아. 옛날부터 성격이 그러셔서 쉽게 바뀌지 않아. 서연 씨, 그냥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 내가 엄마한테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리라고 할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바랐던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굳은 의지를 그의 눈에서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피로와 망설임, 그리고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진우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고 모욕당하고 내 돈을 침해당했을 때 당신이 당신 아내를 지켜주길 바라는 거예요. 난 그걸 몇 년이나 기다렸지만 끝내 보지 못했어요. 진우 씨는 침묵했습니다.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 드신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앞으로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하고 내 통장으로 관리해서 어머니가 당신 돈에 손 못 대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리고 엄마한테도 예전처럼 심한 말 못하게 하면 집으로 돌아와줘, 서연 씨.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말이 몇 년 전에 들렸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시든 꽃에는 물을 줘도 다시 피지 않는다는 것. 당신은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듣지 않으시면요. 당신,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있어요. 진우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봤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내 편에 서겠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겠다고만 하죠. 하지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든 건 제 자리였잖아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돌아갈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우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생각해봤어. 엄마가 당신이 기어코 이혼하겠다는 걸 알면 쓰러지실지도 몰라.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 어머니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아온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겠어요. 미안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아파트는 내 혼전 재산이에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당신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 후에 함께 모은 공동 재산은 법대로 공평하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우 씨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를 보며 이상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잘못 선택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언니는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둘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대충 짐작한 듯 했습니다. 진우 씨는 일어나 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하면 전화 줘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가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텅 빈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고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우리 모자지간인데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았지만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어버린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죠.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진우한테 네가 정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들어서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성격이 까다롭고 급한 건 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약속하마. 잔소리 줄이고 내 돈에는 손대지 않을게. 저는 지난 몇 년간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정말 늙었다는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주름진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진심인 건 믿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이제 다시 시도해 볼 힘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녕 이 집을 버리겠다는 거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물질적인 공간일 뿐이에요. 저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곳의 아내로서 마지막으로 아파트 문을 잠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식탁, 그리고 수많은 밤을 한숨 쉬며 밥을 지었던 부엌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자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떠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식으로 언니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몇 장, 그리고 낡은 여행 가방 하나. 제 결혼 생활에서 가지고 나온 재산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에 부엌 옆 작은 방에 누워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 막히는 방에서 막 빠져나와 새로운 공기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사람처럼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 씨가 전화했습니다. 내일 엄마 모시고 시골 내려가. 여기 계셔도 마음만 안 좋다고 하셔서 가는 김에 너랑 나랑 법원 가서 이혼 수속도 마무리하자.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더 이상 날카롭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 알려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예전에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처럼 화려하게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법원까지 데려다주며 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가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 이혼 조정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셨던 거겠죠. 판사님은 절차에 따라 저희에게 하나씩 질문했습니다. 재산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아파트가 혼전 재산이며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우 씨도 인정했습니다. 공동 부채와 자녀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 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심장이 콕콕 쑤셨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진우 씨도 떨고 있었지만 우리 둘은 모두 서명했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와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주섰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나도 너무 오래 참아서 우리 둘 다 힘들게 한 거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람들로 붐비는 복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동시에 커다란 돌덩이를 내려놓고 아직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못한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부장님은 제가 막 이혼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를 바쁘게 만들려는 배려였죠. 저는 그 바쁨이 필요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말이죠.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은 시댁 친척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탓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으며 또 어떤 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쫓겨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기 편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더 중요할 뿐이었죠.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날카롭지도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 시골 내려왔다. 집이 텅 비었구나. 너한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많이 생각하셨다는 거 알겠어요.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때가 많았다. 며느리 고생시킨 걸 내가 떠나고 나서야 집이 텅 빈 걸 보고 깨달았어. 내가 너한테 사과 한 번 제대로 못했구나.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우리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니지만 한때는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문 하나를 닫은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갔고 저는 점차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녁 퇴근 후에는 간단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계란국에 나물 반찬이 전부일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일찍 퇴근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현관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에 놀랄 일도 없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평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예전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제 발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방마다 둘러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수많은 저녁을 준비했던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득 차가운 벽에 손을 대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는 너무나 현실 같았던 꿈에 대한 희미한 아쉬움만 남았을 뿐입니다. 아파트를 나오며 저는 문을 잠그고 약속대로 진우 씨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는 열쇠를 받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 저도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이 몇 달 후 제 건강은 안정을 찾았고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영업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고 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그게 바로 능력이야. 그날 저녁, 저는 친정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란다, 딸아. 너를 갉아먹는 결혼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실패지.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뜨거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집에 익숙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아마 많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길고 많은 외로움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부모님 댁에 가서 밥을 먹고 주말에는 가끔 언니 집에 가서 청소와 요리를 도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느낌도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에 두려워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는 법, 제 자신에게 더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지난 일은 다 지났다. 아빠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도 마음의 문을 너무 닫고 살지는 마라. 넌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께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할래요. 어머니는 걱정과 애정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냥 네가 지난 일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 것 같아서 그걸로 엄마는 안심이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 후 뜻밖의 진우 씨의 고향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제가 예전 집에 두고 온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의 쪽지도 함께였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어.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건강 잘 챙겨. 저는 팔찌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추억을 정리하듯 팔찌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제 일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큰 프로젝트 때문에 연이은 야근이 필요했죠. 어떤 날은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해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제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언니는 가끔 국을 끓여놓고는 힘들 텐데 와서 먹으라고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언니는 늘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여자가 자기를 위해 조금 사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동생. 어느 날 퇴근길, 비가 아주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회사 정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기술팀의 준서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택시 기다리는 것도 힘들겠네요. 집 방향이 같은데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일, 스트레스,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한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운 뒤 그가 말했습니다.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냥 동료로서 하는 말이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설렜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 초 아침, 시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전화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시고라는 분한테 들었는데 내 시어머니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군립병원에 입원하셨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이틀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우 씨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잠시 굳었다가 일어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식 듣고 어머니 뵈러 왔어요. 병실 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놀란 듯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니? 내가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닌데.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니지만 한때는 저와 한 가족이셨잖아요. 어머니 뵈러 오는 게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두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분 곁에 서서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연민과 지난 세월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 동안 저는 진우 씨와 교대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예전 같은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려 할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평생 너를 잃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알았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는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앞으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병원을 나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뒤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한 구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고 온 후 저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도 더 이상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지 않았고 옛집을 떠올려도 악몽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긴 폭풍 후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삶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씨는 여전히 꾸준히 일적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성급하지도 지나치게 친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야근할 때 조용히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거나 저녁 식사를 제때 하라고 챙겨주거나 가끔은 괜찮아요?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짧은 질문이었지만 부담 없이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언니가 저녁을 먹자고 불렀습니다. 제가 시골에 다녀온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 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분을 찾아뵌 걸 보면 내 마음속엔 정말 원망이 없었나 보다. 너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뒤도 안 돌아보거든.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부부간의 정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증오를 품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언니. 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며칠 후 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서연 씨, 엄마 퇴원하셨어.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시골로 찾아오라고도 하셨고. 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 좀 전해줘요. 은혜는 무슨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면 그걸로 됐다고요. 전화는 예전처럼 실랑이 없이 금방 끝났습니다. 저는 진우 씨도 더디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일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적지 않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조촐한 저녁상을 차리고 언니를 불러 함께 축하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사를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들고 저를 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구나. 아빠 엄마는 그걸로 족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 후 준서 씨는 지방 출장건으로 현장 조사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긴 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저와 그는 가족, 어린 시절, 그리고 인생의 좌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과거 이야기의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꾸미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처럼 다시 일어서기까지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이 아주 작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준서 씨의 관계는 여전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저도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시골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우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동생, 즉 외삼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려올 수 있겠니? 내 시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 자꾸 내 이름만 부르시는구나. 저는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시골로 가는 심야 버스는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온갖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매정하게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매우 위독했습니다.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아주 희미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바싹 다가앉아 그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저 왔어요. 어머니, 기운 내셔서 뭐라도 좀 드세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저 가기 전에 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너한테 빚이 많구나. 목이 메어와 심장이 조여들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우 씨는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그는 저를 보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단했던 세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아들을 잃을까봐 며느리에게 가혹하게 굴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꺼낸 말이었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털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시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진우 씨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텅 비었지만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명분도 책임도 없는 옛사람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섰지만 마음속 모든 평온을 다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진우 씨가 제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며 저는 낡은 결혼 생활에 마지막 장을 덮은 기분이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상처받았었지만 또한 강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흉터만 남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준서 씨가 회사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유난히 안색이 안 좋네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옆에 있을게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문득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관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할 마음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죽음은 가시밭길 같았던, 하지만 많은 속박이 있었던 인생의 한 단락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도 당사자도 아니었지만 기억들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도와 밥을 짓고 아버지를 도와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마루에 앉아 정원의 풀벌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느리게 흐르는 삶이 진정제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즐거워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옛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조용히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너는 마지막 도리는 다 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회사로 돌아가자 일이 저를 다시 익숙한 삶의 리듬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준서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제가 지쳐 보일 때마다 조금 더 오래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장례식에 대해 묻지도 진우 씨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물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뭐라도 먹었어요. 그저 평범한 한마디가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 씨는 평소처럼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도 그는 평소처럼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 씨, 지금 당장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계속 숨기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죠.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알아줬으면 해요. 제가 서연 씨를 좋아한다는 걸 동정심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서연 씨를요.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요란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깨진 조각들이 아직 다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준서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해요. 하지만 전 아직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제가 가진 낡은 상처들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기색 없이 그저 조용해졌습니다. 이해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연 씨 마음이 정말로 평안해질 그날을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가 평소처럼 부드럽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태도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과거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저는 경영 관리 과정을 추가로 수강했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더 들여놓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가구 박람회에서 우연히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랐고 눈빛은 많이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주 섰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그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당신은요?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긴장감도 친밀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길을 함께 걸었던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나 서로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과거는 이로써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한 지 1년 후 저는 공식적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서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준서 씨까지 와서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찬 집을 보며 저는 문득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저와 준서 씨만 베란다에 서서 거리의 차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실려왔습니다. 서연 씨,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서연 씨는 더 이상 무너진 폐허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집,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묻고 싶어요. 재촉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걸어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황무지가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된 막 갈아엎은 밭과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마음을 열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요. 준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아파트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기억에 놀라지도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의 사랑으로 완벽해지는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한때 순종적인 아내였고 두려움 속에 살던 며느리였으며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서연입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여자. 그리고 행복은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아는 여자.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노란 불빛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정말로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새 아파트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노란빛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잔소리도 의심의 눈초리도 지난 세월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하는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방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준서 씨는 약속대로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상실을 겪고 나서야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어른들처럼 만났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소박한 저녁 식사를, 때로는 주말에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것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온한 현재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준서 씨가 베란다에서 고장난 전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웃었습니다. 서연 씨 밤에 들어올 때 베란다가 너무 어두우면 미끄러질까 봐요. 저는 제 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를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요란하거나 뜨겁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은은한 숯불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요. 어느 날 진우 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느렸습니다. 서연아, 나 곧 결혼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해요.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그는 마치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이제는 순한 사람 만나라고, 예전처럼 살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도 예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질투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한 마무리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잘 살면 됐죠. 나도 잘 지내요. 진우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난 널 잃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우리 엄마와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준 너였다는 걸.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은 그냥 과거에 둬요. 당신이 평안하게 사는 걸로 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과거를 완전히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얽매임도 없이.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 1년,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지역 매니저로 발령받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저를 존경과 친근함이 섞인 목소리로 서연 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몇 년 전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걷고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셨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는 꼭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